안녕하세요. 자, 이제는 저희 MSA 이제 중개사 지금 현직에 계신 분 또는 이제 중개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 중개사업을 준비하고자 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이제는 MSA 수강생 또는 현직 중개사님 또는 중개사 창업을 기다리고 계신 분, 이미 합격하셔가지고 내가 세법이 개정된 세법을 이제 고객들에게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상담할 것인가, 상담에 대해서 잠시도 안 쉬시고 바로 시작하네요.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아니 힘들기는 뭘 힘들어요. 힘들고 그 내일 하루 들어놓으면 되죠. 자, 이제 MSA 수강생님들을 위해서 세법 개정된 내용을 설명할 때 이제 실무니까 중개사하고 좀 달라요. 지금 35회 시험용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내용을 뒤쪽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한 번도 배우지도 않았던 내용을 막 설명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 거 잘 들어놓으시면 상담을 하실 때 엄청나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MSA 과정에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저희 지금 현직 같이 저희가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또는 지금 현직에서 중개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중개사 창업을 준비하시고 이제 개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요거 하나라도 더 알고 계시다가 상담에 쓰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가보죠. 자, 이 내용은 조심하세요. 자, 이 내용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과소신고. 자,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제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상속을 받아가지고 상속받은 재산을 지금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만큼 과소신고했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안 물린다는 것은 시험 공부할 때 배웠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과소신고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는 물리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신설돼서 들어온 게 이게 신설됐어요. 부담부 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그러면 부담부 증여라는 게 뭐냐면 부담부 증여라는 이거예요. 부채가 부담된 증여인데 채무 3억 원을 인수하면 양도로 봐. 자, 이게 양도니까 이 부분이 양도 가액이란 이야기예요. 자, 양도 가액이 3억인데 이렇게 양도 가액이 3억인데 제가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인수한 채무 인수액 3억을 기재한 게 아니라, 그래서 3억으로 기재한 게 아니라 금액을 예를 들어서 2억 5천으로 기재를 했어. 자, 2억 5천으로 기재를 했더라도 이제 5천에 대한 차액이 5천이 발생이 돼. 이렇게 과소신고했더라도 이 과소분에 대한 가산세는 물리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번에 법이 바뀐 게 이런 내용이에요. 자, 다시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과소신고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은 제외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올해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부담부 증여를 했더라도 채무 인수액이 얼마인지 잘 몰라가지고 과소신고했더라도 그 과소분에 대한 가산세 10%는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의할 거 10% 안 내도 된다 해서 무조건 안 내는 게 아니라 자,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때는 가산세가 있다는 거.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가산세 있다는 건 주의하셔야 돼요. 부정한 행위로. 부정한 행위였을 때는 가산세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거. 자,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할 때 합격하신 분 다 기억나죠? 부정하게 사기치다 걸리면 확 죽여버린다고 그랬죠. 40% 사형시켜버린다고요. 부정하게 사기치다가 걸리시면 사형시켜버리네요 이랬잖아요.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40%.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에서 양도 가액을 과소했다 해도 일반적 부정한 행위만 아니면 이제부터는 가산세 적용을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요거 하나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알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보죠. 요것도 조심하세요. 자, 이거는 지금까지는 지금 우리 이제 시험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배웠는데, 이거는 뭐냐면 누구 입장이냐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입장에서 확인이 안 되는지, 내가 물건 내가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 신고를 안 했든지, 이런 누구인가 당사자 규정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당사자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고인 취득한 사람이죠. 내가 물건을 취득했으면 내가 신고한 사람이 제출한 서류로, 자기가 제출해야 돼. 그러면 신고한 사람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면 신고인이 제출한 그 자료에 의해서 사실상 잔금 날짜가 확인이 안 되면은 그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금 신고할 때 조심해야 돼요. 원래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사실상 잔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날짜가, 나는 분명히 사실 잔금 날짜를 예를 들어서 1월 30일 날 사실 잔금을 지불했는데, 그런데 내가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이 날짜가 확인이 안 되면, 자, 예를 들어서 1월 20일 날 계약서상 잔금 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되고, 이 날짜가 잘못하면 가산세를 물을 수도 있으니까 중개사님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자, 신고한 사람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물건을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한테 언제 돈을 어떻게 좀 통장 입금 내역세를 내밀으셔야 돼. 통장 입금 내역세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언제 어떻게 돈이 어떻게 지불됐는가를 내가 내밀어야 되고, 내가 내미는 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되면 계약서상 잔금 날짜를 취득일로 간다는 거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중개사 하신 분들, 중개사 지금 중개사를 지금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 모두 이해되셨죠? 자,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면 넘어가네요. 자, 모두 이해가 됐는가 안 됐는가 지금 여기다 글을 올려보세요. 자, 이제 이해됐으면 오케이 하고 올려보세요. 이제 대답 없으면 여기서 강의 끝내요. 아무도 안 듣고 계시면 강의는, 백수정님이 네 이해됐어요 그러네요. 강하라님 오케이. 두 분인가요? 두 분만 수업 듣고 계세요 지금? 프로 과점 주주님은 앞에서 들었잖아요. 35에 그 앞에 중강의 원영님 오케이, 애국자님 오케이, 룰루맘님 오케이, 이서 공인중개사 오케이, 서영재님 오케이, 정숙기님 오케이. 행복을 가득 채워주는 부동. 김정은님 오셨네요. 자, 행복채 부동산님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부동산 개업 창업식을 한다네요. 개업식을 한대요. 자, 그럼 청주에 계시는 저희 이제 MSA 그 회원인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개업을 하신다네요. 그래서 지금 엄청 그 행복채 엄청 마음에 들죠. 행복을 채워드리는 부동산. 좋죠. 그 부동산에서 계약하면 행복이 만땅 채워질 거예요. 엄청나게 행복이 채워지실 거예요. 전부 다 오케이 그러셨네요. 자, 그럼 오케이 했으니까 여기는 통과, 이제 됐으니까 통과네요. 자, 이제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 자, 이거는 실무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 무상승계취득. 자, 무상승계취득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 자, 계약 해지. 계약의 해제는 무상승계취득에서 증여를 받았다가 다시 반환할 때, 자, 증여받은 물건을 다시 돌려줄 때, 자, 증여받은 물건을 돌려줄 때, 증여받은 물건을 다시 돌려줄 때, 자, 증여받은 물건을 돌려줄 때는 작년까지는 60일 안에 돌려줬어야 돼요. 자, 60일. 그런데 이제는 60일이 아니에요. 자, 증여, 유상 아니에요. 증여를 받았을 때는 이제는 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증여를 받아서 취득세 신고 기간 내에만 돌려주면 돼. 자, 증여를 받아서 내가 다시 원주인에게 원래 내가 증여한 사람에 돌려주고 싶으면 이제는 3개월 이내만 계약을 해지하시면 취득이 아닌 걸로 봐줘요. 자, 언제부터인가 보세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자, 중개사를 지금 중개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중개사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본문을 먼저 보시면 안 돼요. 본문이 아니라 자, 언제부터 이 내용이 적용이 되는지 시행이 되는지 시행 날짜를 먼저 보세요. 제가 이제 35회 강의할 때는 시행 날짜 한 번도 안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실제 중개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부터 이게 적용이 되니까 이때부터는 상담에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때부터는 의뢰인들이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하게 되겠구나. 그 날짜를 확실히 알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네요. 자, 다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 신고분부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만 하면 취득이 아닌 걸로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끝. 됐죠? 이서공인중개사님 전국 광고 대박. 전국 광고. 그러니까 개업하면 빨리빨리 저한테 알려주라겠잖아요. MSA 첫 번째로 제가 개업을 하니까 제가 알려드린 거잖아요. 예? 개업을 처음 하니까 이렇게 많이 공고를 광고해 주잖아요. 이제 제가 나중에도 한번 거기 사무실 찾아가서 유튜브까지 촬영해서 전국 홍보 또 해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행복제 부동산은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광고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꼭 제가 이제 그 광고를 해서 제가 필요하다. 그럼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어디든지 제가 찾아가서 같이 해드릴 테니까. 이제 부담부 증여 취득세 신고 기간 요것도 약간 바뀌었어요. 자, 이것도 바뀌었어요. 이것도 바뀌었네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는 기존에는 취득세 신고가 유상취득은 60일, 증여취득은 3개월이었어요. 유상이면 60일, 증여는 3개월 안에 신고를 했어야 돼요. 복만이 복덕방 77번째도 해주시나요? 말만 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경우에도 전국 어디든지 제가 찾아다니면서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실무에서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돼. 자, 실무하실 때 실수하시면 안 돼. 자, 다시 이제 이번에 법이 바뀐 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는 이제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바뀌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세요. 질라프님, MSA는 좋네요. RSA는 안 그러는데 RSA하고 MSA는 달라요. 메가랜드는 다르죠. 메가랜드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있으니까 내 이름 불러주니 이런 기분이구나. 너무 좋다. 이서님 누구신지 알아요. 저는 더 누군지 아니까. 그렇죠. 서영진님, 저희 부회장님, MSA 제2기 부회장님. 자, 서영진님, MSA 최고 메가랜드 최고 선생님, 이랬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접어두시고 이제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자, 다시 채무인수 3억 원을 인수했을 때는 양도인데 이게 유상이에요. 여기는 유상취득이에요. 그 다음에 증여는 무상취득이에요. 그럼 작년까지는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이 부분은요. 3억 원 이 부분은 6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3개월 안에 신고해야 돼요. 법이 뭐예요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법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 이번부터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바뀌어서 둘 다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이든 둘 다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면 돼요. 이렇게 처음부터 통일을 시키지. 지금까지 이렇게 유상은 뭘 무상은 뭐 이렇게 날짜를 나눠서 했다가 이번에 이제 2024년 1월 1일부터 이제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이든 부담부 증여는 모두 다 취득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게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채무 인수분을 포함해서 모두 증여와 동일하게 취득세 신고를 해요. 이렇게. 그래요. 강하라님 바뀌어서 편해졌어요. 그래요. 이렇게 바뀌어서 편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실무하시는 분들. 자, 김은선님 통일시켜서 좋네요. 김은선님은 지금 평택에서 이제 평택 쪽이죠. 평택 그쪽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 31회인가 32회 합격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중개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준비만 계속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실천하면 충분히 대박 나실 분인데 저분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분석을 잘 하시고 이게 법이 딱 개정이 더 나오면 김은선님은 엄청나게 이게 분석이 빠르시고 전체 틀을 딱 잡으시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 실수를 하지 않고 상담을 할 때도 실수하지 않으실 분이에요. 봐요. 일단 개업하세요 그랬잖아요. 불황해야만 호황이 되면 돈 번다잖아요. 다리님이. 김은선 32에 동탄. 평택에 동탄. 네, 동탄. 제가 잘못했네요. 평택이라 해서 동탄. 네. 제가 기억력이 조금 그랬네요. 자, 이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지금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다음에 등록은,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을 때는 등록면허세 부과로 넘어간다겠죠. 취득세 부과를 못하니까 등록면허세를 물리는데 그때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배웠어요. 작년까지는. 자,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르게 살짝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면 취득을 원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원래는 등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이었어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것은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을 취득하여 등록할 때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가. 또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취득해서 등록할 때도 취득 당시로 가.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가. 그런데 자, 요것만 바뀐 거예요. 취득세 제척 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그럼 기간이 너무 오래전 7년 전이나 10년 전에 이미 7년이나 10년 전에 제척 기간 이미 지나버렸네. 취득 당시가 10년 전치요. 그러면 10년 전에 가격으로 한다면 지금 등록하러 가면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등록을 해야 되니까 요게 좀 법이 안 맞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척 기간이 이미 지난 물건에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에서 둘 중에 높은 금액으로 갑니다. 작년에 할 걸. 이미 제척 기간 지났는데 작년에 내가 등기할 걸. 이제 와서 등기하니까 세금이 더 나와. 왜? 누구 때문에? 주변에 있는 중개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중개사님이 모르니까. 자, 이 규정은 이미 개정안에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있었기 때문에 고객이 물어보면 이거 빨리 12월 말 전에 해라. 왜?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니까. 실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적용하는가를 알으셔야 돼요. 이미 지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척기간이 지나서 등록하러 오신 분들은 등록 당시의 가액과 취득 당시의 가액 중에서 둘 중에 높은 금액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돼요. 실무에서는 이 날짜가 엄청나게 중요하시네요. 엄청나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연습. 광어권을 취득해서 등록을 하면 원래는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취득세 부과를 못하고 등록면허세로 과세할 때는 강하라님 지금 이거 수업 듣다가 버스 떠나버렸다네요. 안타깝네. 추운데 어떻게 해요? 밖에서 이거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시다가 지금 버스가 떠나버렸대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추운데 어떻게 해? 지금 강의를 여기서 끊을 수도 없고 안 돼. 지금 차 기다려 다시 보세요. 자, 광어권을 취득해서 등록을 할 때는 원칙은 취득세를 물어야 돼. 그런데 등록 면허세로 과세를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이렇게 과세하는 거예요. 광어권을 취득했을 때는 등록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가요. 자, 두 번째.
면세점이 되는 물건을, 그러면 50만 원도 안 된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도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여기서도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 표준하시면 돼요. 자,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잘 보셔야 돼, 이제. 자, 제척 기간이 이미 지나가지고 등기할 때. 제척 기간이 이미 지나가지고 등기할 때는 원래는 작년까지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했었죠. 그런데 이번부터는 바뀌어서 취득 당시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과 이 둘 중에 더 높은 금액으로 가겠습니다. 둘 중에 더 큰 걸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제척 기간이 지나가지고 등기할 때는, 제척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이미.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받은 거 제척 기간 10년이었죠. 무신고 7년, 과소신고 5년 이런 게 있었죠. 사기치면 10년. 그럼 제척 기간 이미 지나가지고 등기할 때는 작년까지는 과거 아주 오래전에 10년 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매겼는데 이제는 그때 당시의 가격하고 이번에 등록했을 때 가격을 비교해 봐가지고 둘 중에 더 큰 걸로 가겠습니다. 세금을 더 물려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미 제척 기간이 지난 물건에 대한 등기할 때는 작년 말에 했어야 돼요. 작년 말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등록할 때 가격과 취득할 때 가격을 비교해서 둘 중에 더 큰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게 바뀌었다는 거. 실무하실 때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네요. 서영진 님이 돌아가신 장인어른 명의로 된 주택이 있습니다. 장모님이 40년째 살고 계시는데 이제 장모님 이름으로 등기하려면 등록시 가액으로 신고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지금 가격으로 이제는 등록 당시 가격하고 40년 전의 가격을 비교해 봐가지고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중개사사에 다 필요 없네. 이거 몰랐잖아요. 개정된 걸 알았으면 작년 말 전에 했어야죠. 그래서 봐요. 그러니까 저하고 친하고 빨리 물어보셔야 돼. 이런 게 있으면. 그래서 중개사 실제 하시더라도 그 10월 달이나 11월 달, 10월이나 11월 달쯤 되면은 선생님 내년에 실무에서 개정된 것 중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 중에 중요하게 개정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고 저한테 소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 과거에 증여가 더 저렴한지 그냥 증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작년에 2022년 말, 2023년하고 2022년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올 때 증여를 받으면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시가 인정액으로 바뀔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 시세로 증여세 계산을, 취득세도 계산하고 증여세도 계산해야 되니까 이거 빨리 증여를 받은 게 낫다. 그래서 12월 달에 급하게 증여를 하고 증여 처리하신 분도 있었어요. 미리서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개정될 때 등기하면, 이렇게 다시 개정될 때 등기하면 그럼 어느 세월이에요? 요걸 다시 취득 당시로 개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등기하라고요? 안 바뀌어요. 요거는 바뀔 일이 없어요. 요거는 제척 기간이 지난 것은 저도 처음부터 이건 법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이 법 나올 때부터 이거 과거의 가격으로 하면 이 사람 너무 이득 본 거 아니냐. 취득세도 안 내고 등기분만 내는데 그것도 옛날 가격으로 세금 내니까 너무한 거다. 너무 심한 거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아니다. 요거는 등록 당시 가액으로 가야 맞다. 그랬는데 너무 등록 당시 가액으로만 간다 하면 너무 국민들이 불만이 있을 것 같으니까 등록 당시 가격과 취득 당시 가격을 비교해 가지고 둘 중에 높은 걸로 가겠어요. 이렇게 법을 개정한 거예요. 폭락할 때 등기하세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면 안 되죠. 질라프님, 이거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요.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해야지.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서 등록면허세 해봤자 지금 상속이잖아요. 상속이면 거기서 주택이면 2.8%인데 2% 빼고 0.8만 물리는데 0.8에 대해서 취득 당시와 등록 당시 가격이니까 세금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차이가. 그래서 0.8만 물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등록 당시가 높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취득 당시가 높을 수도 있어요. 취득 당시하고 그때가 너무 높아가지고 취득 당시하고 등록 당시 가격을 비교해서 둘 중에 더 높은 걸로 가겠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재산세 분할납부는 이 부분은 이제 분할납부는 이제 물어보신 분은 중개사 사무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재산세 분할납부는 250만 원을 초과하고 2개월 동안 분할했었는데 이제는 분할납부가 2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바뀌어요. 자,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그러면 이번 연도 재산세 고지서부터는 분할납부가 3개월로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개월로 바뀌겠습니다. 그렇죠. 누르맘 다나님. 아마 이 다나님 같은데, 이거 여기 이분 집값 올라가서 세금을 커브하는 쪽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다나님이 맞는 말 같아요. 광명 부동산 소식이란 분이 다나님 맞는 말 같아요 이랬는데 진짜 그게 맞는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세금을 커버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을 커버하는 게 훨씬 더, 그게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집값이 올라간 만큼 세금이 더 그만큼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올라간 것에 일부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올라간 만큼 그중에 아주 조금만. 근데 안타까운 게 작년 연말에 했으면 아주 오래전에 가격을 했으니까 세수가 엄청 적었을 건데 그거에 조금 안타까울 뿐이죠. 그것만 약간 안타깝네요. 그래서 재산세 이제 할부는 3개월 할부 아니라 분할납부. 자, 이건 분할납부 신청을 하셔야 돼. 할부는 은행에 가서 카드로 내면서 카드로 결제하면서 나 할부할래요? 그러면 할 수는 있어요. 카드 할부는 낼 수는 있는데 이 분할납부는 고지서를 쪼개서 내는 거예요. 지금 고지서를 나눠서 내는 게 분할납부라고, 할부는 은행에서 돈을 낼 때, 카드로 돈을 납부할 때 카드 회사하고 관계해서 내가 3개월 할부로 내겠다. 그럼 할부 이자 내고 나눠서 낼 수는 있어요. 카드 회사에서 이제 지불되는 게 나눠서 지불되는 거니까 내가 카드 회사한테 나눠서 돈이 결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분할납부와 할부는 완전히 달라요. 자, 이제 재산세 이제 납부 유예라는 게 있어요. 재산세 납부 유예라는 게 있는데, 납부 유예는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만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1세대 1주택자 중에 시가 표준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논란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9억까지만 인정되냐, 아니다. 모든 주택 다 인정돼요. 그래서 시가 표준에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일지라도 납부 유예 신청할 수 있어요. 자, 납부 유예 요건만 맞으면은 납부 유예 신청은 모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이제 주택의 과세 표준 상한제라고 있는데, 주택의 과세 표준 상한제라고 있는데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거는 실무하실 때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미 계산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작년보다 재산세가 많이 나왔어요. 작년보다 왜 이렇게 재산세가 많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그때 전문용어로 한번 쓰시라는 이야기예요. 전문용어로 올해부터는, 올해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부터는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 상한제로 바뀌다 보니까요. 과세 표준 상한제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세금이 좀 더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그 일반 주민들은 과세 표준 상한제가 그거 뭐예요? 그러면 그때는 또 이런 말을 또 써요. 작년까지는 주택에 세부담의 상한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 2024년부터는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상한제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과세표준 상한제가 뭔지, 세부담의 상한제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개사님 배우시니까 다르네, 역시 다르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 상한제로 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 과세표준이 주택의 과세표준이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과세표준 상한제보다 커버리면 그때는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가겠습니다. 이 상한제를 딱 정해놓고 과세표준 이 금액을 넘어가더라도 상한제까지만, 여기까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해 드리겠다. 그러면 과세표준 상한제가 더 유리할지 세부담의 상한제가 유리할지를 판단해 봐야 돼요. 그런데 법은 왜 바뀌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법을 바꾸면, 세법을 개정한 이유가 세금을 줄여주려고 바꿨을까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징수하려고 바뀌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자, 이제
그럼 나중에 실제 실무할 때는 이런 그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 댓글 달아보면 거기에 대한 제가 답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답을 안 달으시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자, 강하나님이 과세표준 상한제가 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어서요. 더 받으려고요. 세금을 더 받으려고요. 더 많이 받으려고요. 더 많이 징수하려고요. 백수정님도 과세표는 더 많이 거두어질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더 징수하려고요. 부동산 더 징수하려고요. 더 많이 봐요. 더 많이 받으려고만 한다고 다 말하고 있잖아요. 더 많이요. 더 많이 받을.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과세표준 상한제라는 것은 금액이 10억 주고 제가 샀어. 10억을 주고 샀는데 금액을 과세표준을 상한제를 7억으로 상한제를 맞췄다. 그러면 과세표준 7억이잖아요. 10억이 아니라 그럼 3억이 깎아졌네. 그런데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건 세금의 액수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히 많아요. 과세표준의 상한을 딱 둬버리면 세율은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에 2%다. 그러면 10억에 2%면 2천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걸 7억에 2%다. 그러면 27에 14, 1억 4천이 되겠죠. 그러면 차이가 1,400, 1,400. 그러면 차이가 600만 원 차이 나네요. 세금의 액수로 600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것은 작년에 냈던 세금의 액수. 작년에 냈던 세금의 액수가 100만 원이다. 그런데 올해는 세금의 액수가 105만 원으로 5만 원만 올라간다. 그러면 세금의 액수에서만 약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하실 때는 과세표준은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세액은 이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과세표준의 상한을 줘가지고 세금의 세율을 많이 절감시켜 주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상담을 하셔야지. 아니 세금을 더 받으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싸우자는 소리예요. 그럼 뭔 이렇게 막 한대요.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하려고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의뢰인들에게 이 법이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는 식으로 상담을 해야만 이 중개사님 우리를 위해서 상담하는구나. 그래서 고객을 위해서 내가 맞춤 상담한다는 걸 알려드리는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상담을 하셔야지. 아니요 이거는요 세금 더 받으려고 정부가요 한 거예요. 정부 나쁜 놈 X예요. 나쁜 X예요. 막 이래봐요. 그러면 욕만 하다 가요. 앉아서 상담을 안 해. 그런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풀어주고 이렇게 딱 풀어주는 순간 그러면 혹시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하고 또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언제 이사 갈 생각인데 그때 집 좀 여기서 구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이 나와. 그러려면 이 법이 개정이 됐을 때 어떻게 개정이 되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되고 이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유리하고 얼마나 불리한가를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통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완벽하게 납세자 편을 들어가지고 이 법을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이 일반 국민들이 우리 중개사님들을 믿고 우리 중개사님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딱 하셔야 돼요. 백 부자님 그럴 리가 없는. 그럴 리가 없기는 왜 없어요? 그럴 일이 있어요. 깎아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깎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의 액수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실제로 낮춰주려고 한 거라니까요. 봐보세요. 세부담의 상한제를 폐지하고 세금 부담의 상한제를 폐지하고 과세표준 상한제를 신설해가지고 일정한 비율로 낮추려고. 그래서 지금 과세표준 상한의 율을 몇 프로로 할 것인지 이 율을 몇 프로 할 것인지 아직 율이 최종적으로 비교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이 율만 나오면은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유리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엄청 깎아주고 있잖아요. 실제 이게
과세표준 상한제를 준다는 것은 세수가 조금 더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과세표준이 내려가는 순간 세금이 확 내려가 버려요. 과세표준 가만히 놔두고 세금 구해놓고 세금에서 상한제를 적용하면 차이가 몇만 원, 몇십만 원 차이만 나요. 이거는 많게는 몇백도 차이 나요. 그러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차이가 훨씬 많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액이 크신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유리한 조건이에요. 금액이 좀 낮으신 분에게는 그래도 조금은 혜택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상담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팁을 알으셨을 거예요. 돼지 형님, 나라가 돈도 없는데 신뢰도 없네요. 신뢰가 없기는 왜 없어요? 진짜 이건 나쁜 제도 아니라니까요, 이거. 지금 법들을 신설하는 것들은, 새로 신설하는 것들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믿으시라니까요. 왜 자꾸 안 믿으신 거 모르겠어요? 아니, 뭐 그렇게 불신하면 세법 개정이 되는 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쪽으로 개정된 게 사실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자꾸 이게 이거 너무 심하게 막 돈만 거들러 간다 막 이래서 그렇게 되게 생각 드는데 이건 진짜 아니니까 그거 좀 잘 기억하셨다가 이런 게 바뀌면 일반 국민들에게 해석을 할 때 너무 돈만 받으려고 이렇게 법을 바꾼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네요. 그래요. 행복을 가득 채워주는 부동산 종부세도 많이 내려갔어요. 봐요. 종부세 진짜 많이 내려갔잖아요. 작년에 종부세 내다가 올해 안 냈잖아요. 2022년에 종부세 내신 분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분이 2023년에 종부세 안 냈잖아요. 보유세 엄청 내려갔어요. 지금 그거 꼭 믿어보시기 바라네요. 자, 이제 주택의 세부담의 상한제 없애졌다는 거 요건 넘어가시고 이제 간주임대료, 소형주택 이런 게 있었죠. 자, 어제 지금 우리 이제 작년에 배울 때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작년 말까지만 적용하고 작년 말까지만 제외되고 이제 법이 폐지된다고 했는데 강의하면서 이거 연장될 거예요. 연장됐잖아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또 연장이 돼요. 3년 또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주택수에서 3주택 이상이고 3억을 초과할 때 3주택 속에는 소형주택은 제외예요. 이 규정은 그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존속을 하니까 계속적으로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소득세 계산할 때, 임대료 계산할 때 빠진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기 바라네요. 자, 이제 2월 과세. 자, 이 부분은 중개사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2월 과세는 중개사 지금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소액의 증여를 받아가지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10년 안에 다시 되팔았을 때 2월 과세가 적용이 되고 취득 가격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 지금 바뀌었어요. 자본적 지출액은 집수리라고 보세요. 집수리 비용. 집수리 비용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개정되기 전에는 잘 들으셔야 돼요. 개정되기 전에는 자본적 지출액이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만 인정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자, 이 부분만. 여기까지요. 을이라는 사람이 부담했던 자본적 지출액만 요것만 경비 처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을이 증여를 받아가지고 타인에게 양도할 때 본인이 증여받은 사람이 수리한 영수증만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줬어요. 작년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자, 이것도 여기를 잘 봐야죠. 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그러면 1월 1일 이후에 잔금이 지급된 것부터 이 말이에요. 그러면 1월 1일 이후 양도란 이야기는 계약이 아니라 잔금 날짜가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부담했던 자본적 지출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됐는데 이번 2024년 1월 1일부터는 갑이라는 사람이 부담한 거 여기도 이 부분도 인정이 돼요. 이제 자본적 지출액도 이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도 두 개를 더해서 인정합니다. 둘 다 인정이 돼.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요 물건을 증여받아서 10년 안에 팔 때 취득 가격은 갑이 취득했을 때 가격으로 가고
자본적 지출, 필요 경비는 수증자 본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과 증여자가 부담한 자본적 지출 두 개를 더해서 경비 처리가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해서 경비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해결됐죠, 이제? 자, 해결 끝났죠?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일하실 때 요게 세금을 줄이는 거예요. 이것도 일반 국민에게 세금을 줄여주려고 나온 거잖아요. 경비를 더 인정해 주려고. 봐요. 지금 개정이 되는 것들은 납세자를 위해서 납세자 편의 위주로 지금 다 바뀌는 거예요. 정부 위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납세자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배우자가 증여한 것은 이것만 인정이 됐어. 그런데 올해부터 양도한 것은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도 인정이 돼. 그러면 이분은 작년에 양도하는 게 아니라 이번 연도에 양도를 했어야만 조금이라도 세금이 줄어들어.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작년 연말에 잔금을 하시면 안 돼. 1월 1일이나 1월 2일 날로 잔금 날짜를 해놨으면 단 하루나 이틀 사이로 잔금 날짜를 바꿔놓으면 조금이라도 더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개사님들이 중간에서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이 법이 개정이 된다면 완벽하게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이 적용 시기가 언제인지를 꼭 기억하시라는 거. 언제부터 이 법이 적용이 되고 시행된다는 걸 알고 상담을 하셔야 돼. 막무가내 신문에 나온다고 해서 그냥 신문에 나온 걸 그냥 이거 개정이 됐어 이러지 하지 마시고, 언제부터 이 규정은 시행됩니다 하고 그 시행 날짜까지 정확히 말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시행 날짜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법에 부칙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몇 조, 몇 항의 조항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된다 이게 다 써져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봐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앞에서 35회 중개사 시험 준비하신 분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설명해. 이제부터는 한 번도 지금 35회 시험을 34회 시험 합격하시고 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개업을 창업 준비하시면 처음 보는 것들일 거예요. 이제부터는 기억을 이거 완전히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양도소득세 감면은 감면에 대한 종합 한도는 1년에 1억, 5년에 걸쳐서 2억까지만 감면이 돼요. 자, 그럼 감면이 양도소득세 감면, 예를 들어서 농지를 8년간 경작을 하고 누군가에게 팔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데 1년에 1억, 5년에 2억까지만 감면이 돼요. 5년을 다 통틀어서 2억까지만 감면되고 1년에 1억만 감면이 되고 1년에 1억이 넘는 건 세금 내셔야 돼요. 자, 1년에 1억 감면이 되고 5년에 걸쳐서 2억까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양도했을 때, 토지를 쪼갰어요. 토지를 나눠서 분할해서 양도할 때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개 과세 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자, 쪼개서 양도를 할 때, 그래서 너무 금액이 크니까, 땅이 이렇게 금액이 크니까 이렇게 쪼개. 자, 이번 연도에 이만큼을 쪼개서 1년에 1억 감면을 받았어. 근데 이제 분할했어요. 분할하여 양도하면서 내년에 다시 그 다음 연도에 다시 1억을 감면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5년에 걸쳐서 토탈 2억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분할하여 양도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봐줬어. 자,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제 안 봐줘. 지금 뭐예요? 아니, 나 분할해서 양도하려고 했는데 그럼 나는 안 되네요. 이제는 안 되네요. 내 법 적용돼버렸네. 끝나버렸네. 2024년 1월 1일 이후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사람,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개를 묶어서 1년 안에 양도한 걸로 봐가지고 너 안 돼. 1억만 감면이 되고 1억은 세금 내. 이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감면을 해줄 때 분할하여 이렇게 쪼개기 양도를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요 규정을 만든 거예요. 자, 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일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겠습니다. 두 개를 나눠서 이번 연도에 조금 양도하고 내년에 조금 또 양도하고 분할해서 이렇게 양도해가지고 토탈 5년간에 2억만큼 세금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못하게 하려고 분할하여 양도했을 때는 앞에 분할하는 거 뒤에 분할하는 거 모두 묶어서 1년 안에 양도한 걸로 봐서 두 개 묶어서 1억까지만 감면 혜택 주고 1억이 넘는 건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 규정으로 간 거예요. 이게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더라는 거. 달인 이건 좀 심하네요. 이거는 너무 지분 쪼개기로 양도하는 것을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걸 막으려고 한 거예요. 정부가 이걸 지분을 쪼개가지고 양도한 걸 막으려고 이 규정이 나온 거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자, 두 번째,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에, 자, 지분, 여기도 지분 쪼개기죠. 지분을 양도한 후에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를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나 그의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년 동안 1년에 모두 양도가 이루어진 걸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분 쪼개기 하거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지분을 쪼개가지고 동일한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지분으로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양도하더라도 이것도 1년에 토탈 양도로 봐가지고 1년에 1억 한도만큼만 적용하고 1억이 넘는 건 감면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이해됐죠? 자, 이 부분은 특히 농지 거래하신 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농지, 토지나 농지에 대해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규정을 상담하실 때는 반드시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안 하고 하셨다는 낭패 보시니까 나중에 잘못하면 중개사님 당신 책임지라고 이런 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는요 이런 거 상담 안 할 거 세무사한테 맡길 건데 그걸 우리 사무실 계약서 쓰지도 못해요. 이 정도는 상담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상담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자신감 가지고 하세요. 이거는 법 문구가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됐으니까 개정된 내용을 이걸 살짝 사례로 살짝 풀어가지고 광고 전단 만들어서 주변 그 땅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셔도 홍보용으로 하셔도 아마 효과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건. 자, 이제는 월세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자, 월세 세액공제. 자, 월세 세액공제란 뭐냐면 이제 세를 사실 분들, 우리 임차인들이 이런 것도 질문하실 거예요. 임차인들이. 자, 지금까지는 총급여액으로, 총급여란 이야기는 1년에 받은 전체 급여, 총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6천이다.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거 뭐냐면 이제 세금을 계산할 때 내가 전체 받은 것 중에서 비용 빼고 남는 거 나머지 금액. 이제 여기는 비용이 안 빼진 거. 급여 받은 것 전체 1년의 연봉, 전체 연봉이고 여기는 종합소득이니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다 더해가지고 그중에서 경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였어요.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자,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사람, 종합소득 금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나 성실사업자는 월세를 연간 1,0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줘요. 그런 세를 임차인들에게, 우리 세입자에게는 이런 말 해주시면 되겠죠. 혹시라도 급여 연봉으로 8천만 원이 안 되시면, 연봉 8천이 안 되시면 이번에 월세 매달 한 지금 한 1,000만 원이니까 대략 한 달에 한 80만 원 조금 넘겠죠. 80만 원 정도 월세가 이렇게 나가시면 그 중에 한도가 1,0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우리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부담하시더라도 나중에 세금에서 혜택으로 돌아오니까요. 세금 혜택. 그러면 1,000만 원이면 대략 이제요, 총급여가 8천만 원이나 하면 대략 한 20% 정도 소득세를 낸다. 그러면 1,000만 원에 20%다. 그러면 대략 한 200만 원 정도는 세금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1,000만 원 내시고 연말에 가서 우리 직장 급여 그 세금 떼었던 것 중에 그 중에 많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환급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임차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는 임차인에게 필요한 소리예요. 임차인에게. 광명 부동산 소식님이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상담하지? 본인이 모르면 상담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모르는 건 상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세법 상담할 때 내가 모르는 것을 그냥 무조건 상담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무조건 강압적으로 이건 이래요 이렇게 막 읽어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본인이 몰랐을 때는 사실대로 모른다. 제가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확인해가지고 내일까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꼭 지금 저는 모른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언제나 중개사님 입에서는 모른다. 나는 우리 사무실은 그런 거 거래 안 한다. 이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자 모른다가 아니라 제가 요거는 법이 개정이 되고 법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전문가하고 상의하고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리고 내일까지 내일 한 오후 한 몇 시쯤이면 제가 전화 받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후 몇 시쯤이면 제가 전화 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번호 남겨놓으시면 제가 그때까지는 꼭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화번호 주잖아요. 그럼 그분 전화번호 딸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전세 이자도 세액 공제 될까요? 전세 이자 세액 공제도 있긴 있어요. 자, 그 전세 자금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도 요것도 연말정산할 때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여기서 안 다룬데 개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 않았는데 그 부분도 있어요. 연말정산에서는 그 은행에서 전세자금 받은 거 있잖아요. 받은 게 거기 이자 나가는 거, 그 이자 세액 공제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아마 될 거예요. 오늘 실무교육 받고 왔는데 세무가 너무 짧고 부실했어요. 교수님 생각 많이 났어요. 아니 거기서 해달라고 해야지 왜 저희 생각을 해요. 자, 그래 임차인 연말정산에 세액 공제 받으면 좋겠네요. 월세 부담도 클 텐데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중개사님들이 그 임차인들의 이야기해 주면 이런 것도 공제 받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임차인의 돈이 지급될 때 내가 얼마씩 통장으로 입금된 거 있잖아요. 그것만 확인만 되면 돼요. 내가 임대인에게 매월 임차료 얼마씩 그 계약서 써진 거 있잖아요. 이 계약서하고 매월 돈이 입금된 내용만 확인되면 이거는 반드시 연말정산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연말정산에서 꼭 공제 받으시기 바라네요 하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임차인에게는 팁인데 임대인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없는지. 임대인은 어차피 그 신고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임대인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요즘은 전산으로 다 처리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임대인이 신고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당신 임대 소득이 1년치 임대 소득이 얼마니까 신고하세요 하고 통보가 가요. 그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가니까 임차인에게 가는 금액하고 임대인에 가는 금액이 똑같으니까 임대인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되는 건 없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무주택자에게만 가는 혜택이네요. 네 맞아요. 자 여기서요. 무주택 근로자에게만 가는 혜택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주택이 있는 사람이 세를 살았을 때는 안 돼요. 무주택 근로자에게만 요게 혜택이 있어요. 무주택 근로자에게만. 그런데 가족 중에 나 말고 근로자 말고 다른 가족이 집에 세대원 무주택 근로 세대란 말 쓰지 않았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내가 집만 없으면 내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어도 상관없고 내가 집이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약간 변칙적으로 그래서 혹시 주택이 둘 중에 누가 있으면 없는 사람 이름으로 임차 계약을 맺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번에 신설된 규정이에요. 증여세에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했을 때 자녀가 결혼을 했을 때 얼마만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럼 이제 공제는 증여자는 직계 존속이어야 돼요. 자, 증여한 사람, 나에게 증여를 한 사람은 직계 존속일 때만 혜택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직계 존속이라는 것은 내 부모, 그다음에 조부, 조모, 위쪽으로는 다 돼요. 그러면 내 부모가 나한테 증여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한테 증여하든 손자에게 증여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직계 존속이라고 했지 부모란 말 안 썼어요. 그래서 직계 존속이라고 했으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든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를 하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든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를 하든지 증여 공제 한도는 1억이에요. 자, 결혼한다 했을 때 결혼 자금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 1억까지는 세금 없이 도와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혼인 신고일 이전 2년. 그러면 혼인 신고하기 전 2년. 그러면 결혼하기 2년 전에 집을 산다고 했을 때 도와줄 수 있고, 또 혼인 신고 후 이후 2년. 자, 그러면 오늘 결혼한다. 오늘 혼인 신고한다. 예를 들어요. 혼인 신고한데 혼인 신고하기 전에 2년, 혼인 신고하고 나서 2년.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 앞으로 전 2년, 후 2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총 4년이라는 기간이 총 4년. 그러면 이 기간 중에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1억까지 증여했을 때는 증여 공제를 받아서 세금 한 푼 안 내셔도 돼. 그런데 이거는 혼인 증여 공제로 1억을 추가로 공제 주는 거지. 일반적인 직계 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지금 5천 있는 거 그대로 인정이 돼. 자, 일반적인 직계 존속이 비속에게 증여한 5천 인정이 되고, 혼인으로 인한 증여 재산 공제가 1억이 인정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증여를 받은 적 없더라며 이번에 결혼할 때 1억 5천까지 줘도 증여 공제로 세금 한 푼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문에서 막 3억 했는데, 그건 3억은 남자 쪽에서 1억 5천, 여자 배우자 쪽에서 1억 5천 합쳐서 3억이라는 이야기예요. 결혼한 사람 이 두 사람을 합쳐서 양쪽에서 1억 5천씩 해서 두 개 합치니까 3억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한 사람이 3억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 한 사람이 3억이 아니라 결혼할 당사자인 남자, 여자 두 사람이 따로따로 1억 5천씩 해서 둘이 합쳐서 3억이에요. 요 규정이에요. 외가도 가능해요. 외가도. 여기서 직계 비속이라는 것은 애할아버지, 애할머니도 상관없어요. 직계 비속은. 직계 비속은 장인 장모 그쪽도 직계 비속 존속에 들어가니까 이쪽도 상관없어요. 할아버지가 1억, 친할아버지 1억씩 증여도 안 돼요. 이거는 두 분 묶어서 1억만. 자, 여기서 이분들을 다 통틀어서, 자, 부모, 조부, 조모를 통틀어서 이분을 다 합해서 합계해가지고 1억이에요. 부친 1억, 모친 1억, 조부 1억, 조모 1억이면 4억 되게요? 그렇게는 법을 안 만들죠. 그래서 직계 존속을 내 위로 다 통틀어서 그 중에 1억까지만. 혹시 갈라섰다가 다시 결혼해도 되나요? 1억 5천 누적이 되는군요. 1억 5천까지는 된다고 하는데 혹시 갈라섰다가 다시 결혼해도 되나요? 이렇게 말했어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잠깐만, 최은교님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제 초혼만 되나요? 초혼만 되는 게 아니라 초혼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혼인신고라고 했으니까 재혼도 돼요. 재혼하신 분도 돼요. 재혼했더라도 내 부모가 직계 존속이 비속에게 주는 건 다 돼. 재혼도 상관없어요. 초혼만 된다는 규정 없어요. 혼인신고라고만 했지 혼인한다고만 했지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하는 분에게 이렇게 한다고 했지 초혼만 인정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재혼도 가능해요. 자, 이제 반환특례라는 게 있어요. 자, 증여를 받았어. 결혼하기 위해서 자금 1억을 대줬는데 이 사람이 결혼 안 해버렸네. 자, 결혼 안 했어. 혼인 공제를 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이 돼서, 자,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결혼하기로 약속했다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망을 하셨거나 결혼이 깨졌거나, 자, 혼인 공제를 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발생한 그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그 돈을 반환해야 돼요. 혼인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그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그 받은 1억을 다시 원래 나한테 줬던 직계 존속에게 반환하셔야 돼.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걸로 보겠습니다. 결혼하기로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1년 뒤에 결혼하려고 하니까 집사라고 1억을 보태줬어. 그런데 갑자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안 돼버렸네. 그렇죠? 정당한 사유가,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해 돼가지고 도저히 혼인이 불가하게 됐네. 그랬을 때는
그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원래 직계 존속, 나에게 줬던 직계 존속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걸로 보고 다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봐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그랬죠. 혼인 전에 이미 받은 거, 결혼하기 전, 혼인 신고하기 전에 2년 전에 미리서 받은 거. 근데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는 경우, 자, 먼저 돈을 받았어. 받고 나서 혼인신고를 2년이 되도록 혼인신고를 안 해버렸네? 혼인신고를 안 해버리면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해야 돼요. 다시 정정해서 이거는 1억 공제를 못 받은 걸로 정정하셔야 돼. 1억 공제를 못 받고 이제 정정신고하면은, 수정신고를 하면은, 그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정신고를 하면은 가산세는 물리지 않아.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자는 물려야 돼. 이자는 내야 돼. 이자. 그 기간 동안에 이자분에 대해서는 부모한테 공짜로 받은 부분이 그건 증여 아니냐. 너 2년 동안 부모한테 이 돈 빌려가지고 네가 이득을 봤으니까 2년치 이자만큼은 증여로 봐서 증여세 내놔라 이 말이에요. 자, 혼인 후에 증여받은 거주자. 결혼 혼인신고하고 1억을 받았어. 혼인신고하고 1억을 받았는데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이혼해버렸을 때. 자, 혼인 이후에 증여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로, 혼인 무효 소의 확정 판결을, 그냥 이혼 판결이 떨어지면 그달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것도 수정신고 하셔야 돼. 증여받은 거 내가 미리서 받았는데 2년 될 때까지 제가 혼인신고를 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수정신고 해가지고 다시 이자분에 대해서는 이자 상당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되고, 또 여기도 혼인 후에 혼인신고 후에 혼인이 무효, 이혼을 해가지고 혼인신고 후에 이혼해가지고 이혼해버렸네. 이혼해버리면 받은 거 다시 1억 받은 거 증여공제 못 받아. 증여공제 못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2년 그 기간 동안에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는 다시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안 물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득에 대해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다시 물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 공제를 받고 중간에 나중에 이혼을 했을 때는 이혼하고 나서 3개월 안에 내가 수정신고를 하셔야 돼. 수정신고 안 하시면 곧 다시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까지 물려가지고 다시 세금 더 물려버려요. 그러니까 증여 공제를 받았을 때는 잘 살으셔야 돼. 이혼하시면 안 돼. 결혼 자금으로 1억을 대줬는데 중간에 그 돈 받고 중간에 이혼해버리면 다시 이혼하고 나서 2년 안에, 3개월 안에 다시 수정신고를 해주셔야 돼. 참 복잡하게 해놨죠. 주문 끝나는 건지 알았더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죠. 자, 또 있어요. 일단 출산, 얘가 태어났을 때, 자, 얘가 태어났을 때 혼인기간을 얼마나 유지해야 되나요? 그랬는데 혼인기간을 얼마나 유지해야 되나요? 평생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혼인기간 언제까지, 언제 안에, 몇 년 안에 여기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혼인 이후에 혼인이 무효가,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그러면 혼인 신고한 날 이후에 증여받은 거주자가 있는데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 혼인 무효 소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되는 날 그 수정신고 하라겠지. 몇 년이 지났을 때는 요건 봐주겠다. 이런 규정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겠네요. 네, 맞아요. 1억 받았으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1억 받고 오래오래 살아가면 진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1억 줄 테니까 결혼하세요. 그럼 하겠는가요? 여러분 같으면 자 여기다 글을 한번 써보세요. 자 여러분 같으면 자, 부모가 1억 줄 테니까 너 결혼해라. 그러면 결혼을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한번 써보세요. 이름 안 부를게요. 자, 이름 안 부르고 제가 보기만 할게요. 혼인이 무효가 안 된 경우, 이혼의 경우는 무효가 아니므로, 이혼의 경우 무효가 아니므로 여기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혼인 무효 판결.
그 혼인이 아니라는 게 무효 판결을 받아버린 거. 그래요. 1억 안 받고 결혼 안 한다네요. 안 해요. 해요. 그래도 당연 안 해요. 아, 근데 신부가 이쁘면 한다네요. 아니, 그 보니까 남성분, 여성분이 갈라섰네요. 아, 그러죠. 10억이면 모르겠지만 1억이니까 조금 그런다. 그럴 수도 있죠. 못하죠. 1억으로 어떻게 결혼해요? 그러죠. 1억 갖고는 안 돼요, 사실은. 1억 갖고는 안 되는데 1억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대줄 수 있겠지만 돈 없는 부모님이 자녀 결혼한다고 1억을 대려고 지금 뭐 대출을 받고 그러신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은. 자, 이제 출산 증여. 이게 왜 나왔냐면, 그러면 결혼한 사람만 1억 공제를 주면 안 되지 않냐. 그럼 미혼부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결혼을 안 했지만 애가 태어날 수 있지 않냐. 미혼부나 미혼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래. 그랬더니 법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그러면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1억을 자녀의 출생일, 여기는 출생일로부터 2년이에요. 전 아니에요. 애 태어나기 전이 아니라 출생일로부터 2년 또는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일로부터 2년이에요. 입양을 하면 입양일로부터 2년 안에 2억을 받을 수 있고, 또 직계 존속이 자녀 출생을 하면, 직계 비속이 자녀를 출산하면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1억을 증여했을 때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도 뭐예요? 그러면 혼인 증여 공제와 출산 증여 공제를 따로따로 1억씩이에요. 그런 거 물어봤더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합니다. 혼인해서 받았으면 출생할 때는 안 돼. 둘 중에 하나만. 그러면 만약에 혼인 증여 공제를 못 받으면 나중에 애가 출산하면 그때 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1억 공제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요. 2024년 1월 1일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 작년에 증여했으면 안 돼요.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만 이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실무하시는 분들은 좀 늦게 나올 걸 그런데 그게 뜻대로 돼갔냐 안 되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는 혹시 반려동물 집에 이제 반려동물 이제 계신 분들이 좀 자녀 동물하고 같이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동물 진료 영역이 예전에는 일정한 몇 가지만 면세됐는데 이번에 면세가 되는 게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질병 예방 목적의 동물 진료 영역으로서 농림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영역, 예방접종이나 약이나 수술이나 병리학 검사 같은 거, 요것만 면세가 됐는데, 작년 이제 여기네요. 2023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2023년 10월 1일부터는, 이거 모든요.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 개, 다빈도 질병 있죠. 모든 질병. 그래서 이 많은 질병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제 면세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동물병원에 가보시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동물병원을 가보시면 이제 우리 애완견들이 많이 치료를 하고 막 이럴 때 그때는 미용 목적으로 가는 건 과세예요. 미용 꾸미는 건 과세인데 치료 목적으로는 전부 다 우리 일반적인 치료하고 똑같이 우리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병원도 전부 면세로 바뀌었으니까 혹시라도 아직도 과세를 하는 병원이 있으면 이거 바뀌었다는데 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아마 그 일정 부분만큼 부가가치세를 빼줄 거예요. 그 금액이 조금 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도 전부 다 이 부분도 우리 개인들하고 동일하게 치료 목적인 경우는 전부 다 면세로 바뀌고 미용 성형 목적이었을 때만 과세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출산 양육. 요건 16번 같은 게 이건 뭐냐면 이제 이거는 그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이 있어요. 자,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일정만큼 깎아주는 거. 자, 요것도 그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구입했을 때 이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중개사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시면서 상담을 해주셔야지. 요 상담 안 하시면 안 돼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 그러면 내년 말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 자, 미혼모나 미혼부도 포함이 되네요.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그런데 해당 자녀와 상시 주거할 목적으로, 그러면 그 자녀와 같이 살 목적으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500만 원까지는 취득세 중에 500만 원까지는 최고 한도 500까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요. 자, 취득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한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올해부터 신설됐어요. 올해 이제 이 법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결혼, 출산을 위한 조세 정책이 많네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대출을 할 때도 자녀 이제 그 신혼부부 출산 이런 이 집을 살 때 대출도 이자도 많이 낮아지니까 은행에 꼭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 이자율 같은 거 확인해 보시고 상담 들어오시면 저렴하게 이자도 그 은행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연계도 해 주셔야 되고, 또 이런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상담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혹시 출산하고 나서 주택 그 돈이 좀 부족했을 때 부모한테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1억까지 있다는 것도 알려 주셔야 되고. 자, 여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지금 현재는 이래요. 그때 가서 약간 바뀔지도 모르고 또 연장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하고 상시 그 집에서 생활할 목적으로 12억이 넘지 않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이 넘지 않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취득세 세금 중에 최대 500만 원까지는 감면 혜택을 주고, 500만 원이 넘어도 500만 원까지는 감면 주고, 만약에 400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전액 면제 주고, 500이 넘으면 500까지 감면하고, 600이면 100만 원만 내게 해 주시고, 이런 게.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가 봐요. 이게 조건이 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자녀 출생 사실이 확인이 돼야 돼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녀가 5년 이내에 출생했다는 그 증명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 돼. 그다음 두 번째,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해야 돼요. 이게 가족이 이것 말고 다른 집이 없어야 돼요. 이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단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이 말은 옛날에 집이 있었지만 지금 그걸 팔고 다시 살려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거. 그러면 나머지 집을 처분했을 때, 내가 이 집 사고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는 집을 3개월 안에 그냥 팔아버리면 돼요. 1가구 1주택이 됐을 때. 그래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5년 이내 자녀가 출생했다는 사실이 증명이 돼야 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족 중에 내가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집이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한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중개사님이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또 추징해 버려요. 벌칙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감면을 받고 나서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다시 추징되니까 그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것까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취득일 이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했을 때, 자, 집 사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자녀와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주거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 집 사놓고 안 들어갔을 때, 집을 사시면 3개월 안에 지금 이사 들어오셔야 돼요. 3개월 안에 이사 들어오셔야 되네요. 자, 봐요. 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집을 사고 나서 그 집으로 3개월 안에 입주를 하셔야 돼요.
이 말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다시 취득세 추징해버리니까.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그 집에 들어가서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했을 때, 그래서 3년도 안 살고 그 집을 팔았을 때도 다시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것은 포함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3년 안에 누군가에게 팔아버리거나 3년 안에 임대를 내주는 경우에도 내가 상시 거주하지 않을 목적이니까 이거는 다시 추징사유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보니까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그랬죠. 과거에 안 돼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 아시겠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찌솔리님이 2024년 1월 1일 출생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나요? 그래서 뭐 2024년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미 애가 태어났는데 안 돼요. 우리 박지영님은 이미 아기가 안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다 모두 다. 그래서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가 부모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제 출산한 그 부모가 집을 취득한 그때부터 적용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적용 시기 실무하실 때는 엄청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 적용하는가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 이 부분 부가가치세하고 관련된 거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에서 상가 건물이 있고 우리 토지가 있을 때 어떤 건 과세고 어떤 건 면세고 이런 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광명부동산 소식님은 전 늦은 걸로 밀어붙이겠습니다. 저는 이미 애 출산을 이제 늦은 걸로 하겠다. 그냥 관심 없다 이거죠. 애 이제 출산 안 할란다 이런 이야기예요. 보니까 자, 이제 과세 면세 이거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구분하셔가지고 상담할 때 저도 취득세 내는 걸로 알겠어요. 이제 그건 끝. 자, 그건 끝내시고 자, 이제 부동산 상가일 때하고 주택일 때하고 토지일 때 이거 과세 면세 이런 것들을 자 이제 어떻게 상담할 때 쓰시는 거 알겠죠? 이제 자 상가를 공급 이제 우리 세법에서는 공급이라고 써요. 공급이라고 쓰는데 그걸 양도 파는 거예요. 판매. 자, 상가를 판매했다. 상가를 팔았다. 상가를 팔 때 위에 건물을 말하는 거 상가 건물. 상가 건물을 팔았을 때 건물분은 과세예요. 자, 건물은 과세예요. 상가 건물에서 건물분은 과세예요. 건물분은 과세. 건물은 과세예요. 자, 상가 임대. 자, 상가를 17번 요거는 왜 없죠? 이제 프린트에 왜 없죠? 이렇게 물어보시죠. 요거는 하도 이게 궁금해서 프린트를 제가 보내고 나서 이걸 영상으로 첨부해 드린 거예요. 이거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계획이 없었던 건데 하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요즘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거 알려드리려고 이 내용에다만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화면에 사진을 먼저 찰칵 먼저 찍어보세요. 자, 제가 있는데 제 모습까지 해서 찰칵 한번 찍어보세요. 자, 됐죠? 자, 이제 찍으셨죠? 됐어 이제. 자, 상가를 공급하면 상가를 팔면 그래서 상가를 팔면 과세. 자, 건물분은 과세니까 이 건물분에 대해서는 여기다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상가를 거래할 때 위에 건물분은 부가가치세 10%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중개사님이 잘못해가지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표시를 안 해버렸네.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써놓고 10억 이렇게 써놔버렸어. 자, 10억이 써놨으면 그 10억 속에 부가가치세 10%가 들어있는 걸로 해석이 돼버려요. 부가가치세 상가 부분이 과세인데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그 금액 속에 이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건물주가 받은 걸로 봐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받은 걸로 보고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준 걸로 봐요. 그러면
나는 줬다. 네가 아무 말 안 했으니까 그 금액 속에 너 있는 걸로, 그 들어있는 걸로 봐서 내가 준 거 아니냐? 그래, 준 거예요. 그러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 너 부가세 10% 내놔라. 내가 왜 표시 말 없었잖아. 말 없었으니까 내가 왜 주냐고.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 중개사한테 와가지고 따지죠. 왜 당신 계약서에다가 10% 안 썼냐고. 중개사 당신이 내놔. 당신이 10% 내놓으라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 난리를 치다 보면 당연히 중개보수 못 받죠. 중개보수 못 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를 거래할 때는 건물분하고 토지분을 반드시 나눠서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건물분 얼마, 건물 가격 얼마, 토지 가격이 얼마, 토탈 얼마, 그중에 건물 속에는 부가가치세 별도 얼마, 이렇게 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상가를 팔았을 때 건물분은 과세. 만약에 상가를 임대를 내줬다. 그럼 상가를 임대를 내주면 임대 부분도 과세. 우리 상가를 임대 내주면 임대 내주고 임대를 받잖아요. 월 임대를 받잖아요. 그럼 과세. 자, 상가를 임대 내준 것도 과세. 만약에 내가 일반 과세자라면 10%, 간이 과세자라면 일단 그 율이 있어요. 율, 퍼센트. 그래서 10% 곱하기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율이 있는데 율을 곱하니까 여기가 어떨 때는 2%도 됐다가 3% 됐다가 7% 됐다가 막 그래요. 자, 그러면 상가를 팔아먹거나 상가를 임대하는 건 둘 다 과세. 자, 주택을 파는 거. 우리 주택을 거래할 때 주택 거래하면 무조건 면세라고 착각하신 분인데 그러면 안 돼요. 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을 팔아먹었을 때는 국민주택 규모가 초과된 것은 과세. 그럼 국민주택 규모가 85가 넘어가며 전용면 85가 넘어가는 그 주택을 거래했을 때는 과세. 국민주택 규모가 넘지 않았을 때는 면세. 그러면 대략적인 걸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지금 아파트 평수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평수로 32평이 넘어가면 과세, 32평 안 되는 건 거의 면세 이렇게 돼요. 그래서 32평이 넘는 주택을 거래했을 때는 그건 부가가치세 과세. 32평이 넘지 않는 주택을 거래했을 때는 부가가치세 면세. 자, 주택을 거래할 때는 국민주택이 넘었냐 넘지 않았냐에 따라서 넘었으면 과세, 넘지 않았으면 면세. 자, 주택 임대. 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공급이 아니라 임대. 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크기와 상관없이, 주택을 임대했을 때는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면세. 자, 주택을 임대하는 것, 주택을 파는 게 아니에요. 주택을 내가 누군가에게 팔아먹었을 때는 국민주택까지는 과세, 넘어가면 과세. 국민주택이 밑으로는 면세. 그런데 주택을 임대 내준 것은 예를 들어서 40평짜리를 임대 내주든 50평짜리를 임대 내주든 30평을 임대 내든 20평을 임대 내든 임대에서 받은 소득은, 주택 임대에서 받은 건 무조건 면세. 자, 주택 임대에서 받은 건 면세. 주택을 팔아먹었을 때, 주택을 팔았을 때는 국민주택이 넘는 건 과세, 넘지 않으면 면세.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어느 정도 해결했죠? 자, 이제 토지. 자, 토지. 땅을 팔았을 때, 땅 파는 거. 땅을 팔았을 때는 상가 땅을 팔든 일반 땅을 팔든 무조건 땅을 파는 거. 자, 땅 파는 거. 땅을 파는 것은 면세. 땅 파는 건 면세. 자, 땅. 상가 땅이든 일반 땅이든 무슨 땅이든 상관없어요. 자, 땅을 거래한 것은, 그러면 상가 위에 건물은 과세, 상가 밑에 있는 땅은 면세.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하고를 계약서 쓸 때 꼭 구분하셔야 돼. 상가를 거래하실 때는 건물 따로, 밑에 있는 땅 따로, 건물 가격 얼마, 땅 가격 얼마 반드시 별도로 표시하고, 건물분에는 거기에 10%만큼 부가가치세 별도가 있다는 거 꼭 표시해 주실 거. 자, 그럼 토지, 농지를 거래하거나 일반 토지를 거래할 때는 무조건 면세. 주택의 땅이든 상가의 땅이든 일반 땅이든 땅 팔아먹은 건 무조건 면세. 땅을 팔아버린 건 면세. 자, 땅을 임대 내준 것은 임대. 자, 상가의 부속 토지, 상가 땅을 임대 내준 것은 과세. 상가 땅을 임대 내준 건 과세, 주택의 땅을 임대 내준 건 면세. 자, 주택을 임대하는 건 건물도 면세, 땅도 면세. 상가를 임대할 때는 건물도 과세, 상가 임대는 땅도 과세. 자, 상가 부속 토지를 임대했을 때는 과세.
무조건 땅을 팔아먹었을 때는 무조건 면세. 땅 팔아먹은 건 무조건 면세. 그런데 상가의 부속 토지를 임대할 때는 임대 부분은 요거는 과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가의 땅을 주차장으로 임대를 내줬다. 주차장으로 임대를 내주면 거기서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10% 과세. 근데 땅을 그냥 팔아먹었다. 그럼 그거는 면세. 땅을 파는 건 면세, 땅을 임대 내준 것은 요건 과세. 대신에 주택의 땅을 임대 내준 것은 요건 면세. 해결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거, 제 약속 시간이 9시 30분이라고 했으니까 9시 30분까지 끝났을 거예요. 자, 이제 딱 끝났죠? 예, 정확하게 그 시간을 제가 지켜드렸으니까, 자, 이제 오늘은 이제 탈무드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부자가 되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부자가 되는 아주 쉬운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으면 부자 된대요. 당연한 거죠. 자,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오늘 먹지 말고 내일 먹으라냐. 오늘 먹지 말고 전략해라. 그래야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 일은 미리서 하고, 먹을 건 나중에 먹고. 그래서 저도요, 지금 저녁 먹을 거, 오늘 먹을 거 못 먹고 내일 먹으려고요. 제가 지금 오후 다 가지고 지금 기다리나고 제가 아주 속이 말이 아니에요. 말이 지금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8시부터 7시부터 8시까지 식사하신다니까 그 시간을 또 할애해가지고 제가 8시부터 해드릴게요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그것도 못하고 7시부터 지금 서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자, 다이어트의 명언이라겠네요. 예? 다이어트의 명언. 그렇죠. 이게 다이어트의 명언은 내일 할 것은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걸 내일 먹는데 이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명언이라니까요. 다이어트가 아니라. 예? 근데 저는 내일 먹을 거 오늘 먹는데 내일 먹을 거 오늘 먹어버리면 안 되죠. 그럼 내일 뭘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먹을 것을 좀 남겼다 내일 먹으시고 그러면 조금씩 남기라는 이야기예요. 부자 나중에 그 하트 많이 뿅뿅 이렇게 날린다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이제 그 실무 하시는 분들은 MSA 하시는 분들은 또 일요일 날 저를 뵐 수 있을 거고 또 이제 중개사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제 개정된 내용이 좀 많거나 개정된 내용이 또 꼭 필요하다. 여러분들 중개사 업을 하시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제가 다시 라이브로 이렇게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반드시 이제 저 찾아주시면 돼요. 제 밴드는 이제 실세클럽이라는 밴드가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실세클럽으로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세법 실무 사례를 하나씩 접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제 상담하는 요령들 그거를 이제 좀 터득하시면 그 실무 사례를 가지고 상담할 때 엄청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되시니까 여러분들 중개사 업을 하시면 실수하지 마시고 또 세법이 개정이 되면 반드시 개정 시행 시기를 꼭 봐주시는 거. 시행 시기를 보시고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가. 적용을 언제 적용되고 어떻게 했을 때는 이걸 적용을 못 받는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나중에 실무하시면서 그 의뢰인들에게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들에게 실수하지 않고 중개사에서 대박 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개업하는 우리 청주의 행복지 부동산 사장님, 자,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진짜로 복 많이 받으시고 매일매일 계약서 한 건 이상씩을 쓰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드릴게요. 그래서 매일 계약서 한 건 이상은 행복지 부동산에서 분명히 쓸 거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소장님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이제 중개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매일매일 계약서 한 건 이상은 쓴다. 만약에 누가 손님이 와서 안 쓴다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쓴다. 이렇게라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목표를 정하시고 중개사업을 하시면 아마 분명히 성공하실 거예요. 우리는 중개사업에서 상위 1%에 드는 걸 목표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시면 진짜로 상위 1%에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거 믿으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라네요. 자, 오늘 같이 함께 하신 분들 모두 그 대박 나시고 또 중개사 시작하실 때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빨리 봐요. 내일 할 걸 오늘 그렇게 내일 다음 달에 창업하겠다 그러면 그 창업을 시기를 좀 당기시라는 이야기예요. 당겨야만 내가 먹을 게 생겨요. 그러니까 기다리지만 마시고 여러분들도 바로 실천해가지고 중개사에서 꼭 큰
뭔가 부를 얻으시기 바라네요. 자, 오늘 제 계정세법 강의는 여기서 마치죠.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녕, 수고하셨습니다.